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한 학기 동안 이렇게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 되게 방학은 다 즐겁게 보내고 계신가요? 네, 어, 제 수업 들으신 분도 계시고 아마 아닌 분도 계실 텐데, 이제 오늘 그 내용에 이제 다룰 내용은요, 수업에서 있었던 내용도 아마 일부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수업에서 다루지 않았던 권리분석과 관련된 내용들을 좀 전해드릴 내용인데, 경매 투자 때 이제 권리분석에서 꼭 알아야 될 그런 중요한 사항들을 좀 몇 가지 사례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주로 이제 제 수업의 경우는 제가 질문 드리고 여러분이 답변해 주시고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오늘 요 콜로퀴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열심히 해 주실 거죠? 예. 네. 답변은 그냥 뭐 여러분들이 뭐 그냥 이렇게 마이크 되시는 분들은 그냥 자유롭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중간중간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일단은 경매 투자에서 많은 분들이 입찰 보증금을 이제 날리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하나 오벨리스크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동부지방법원 인근에 있고 또 신축에 속하는 오피스텔이라서 인기가 상당히 좀 있는 지역이죠. 감정가가 2억 800이었고 전용이 한 9평 정도 됐습니다. 매매가는 2억 2천 정도 했어요. 보시면은 2억 800에 신건에 진행했다가 유찰이 되고요. 1억 1,640만 원에서 또 유찰이 됩니다. 보통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이런 신축급 오피스텔이 2회 유찰되는 데는 뭔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1억 3,312만 원 최저가일 때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신모 씨가 단독으로 응찰해서 1억 5,110만 원을 씁니다. 최저가에서 한 1,800만 원 정도 더 썼는데 이렇게 최저가에서 금액을 더 쓴다는 거는 왜 더 썼죠? 아무도 입찰하지 않았는데 왜 혼자서 한 1,800만 원 정도 더 썼죠? 마음에 드니까. 자유롭게 대답하셔도 됩니다. 낙찰을 받으려고요. 네, 자기 말고 다른 사람들이 입찰을 할 수가 있으니까 낙찰받기 위해서 입찰가를 더 썼던 거죠. 근데 생각했던 거와 달리 아무도 응찰을 안 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실제 법원 가서 입찰을 했는데 경쟁률 한 5명 정도 나올 줄 알았는데 실제 결과 발표하는데 나 혼자 입찰을 했다. 이런 상황이 오면 여러분 느낌은 어떨까요? 불만. 근데 반드시 그렇진 않거든요. 때로는 이제 좋은 물건인데 입찰자가 없어서 나 혼자 입찰하는 경우도 물론 있긴 있는데 이 물건처럼 2회나 유찰된 신축급 오피스텔에 나 혼자 입찰한다? 여기는 상당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낙찰 받은 다음에 대금 납부를 못합니다. 대금 납부 못하면은 어떤 페널티가 있죠? 그냥 보증금. 법원에서 볼수. 네, 입찰 보증금이 몰수가 되죠. 자, 네. 이분의 경우는 입찰 보증금이 얼마가 몰수되죠? 10분의 1이니까. 얼마? 최저가 10분. 최저가가 얼마가 뭐지? 몰수될까요? 최저가 10분의 1. 네, 맞습니다. 네, 우리 조용히 정답을 잘 맞추고 계신 지금 우리 학우님이 계시는데 누구시죠? 조용히 말씀하시는데 다 정답을 맞추고 계세요 지금. 네, 최저가의 10%죠. 많은 분들이 최저가의 10%냐 입찰가의 10%냐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인데 법원 경매는 어떤 경매를 막론하고 최저가의 10% 냅니다. 다만 이제 온비드에서 진행하는 공매 물건 중에 최저가의 10%를 입찰 보증 납부하는 물건도 있고요. 입찰하는 가격에 10% 납부하는 물건이 있어요. 온비드에서는. 법원 경매는 어떤 종류의 경매를 막론하고 최저가의 10% 1,331만 2천 원을 입찰 보증으로 냈던 겁니다. 대금 기한 내에 납부를 못하게 되면 입찰 보증 1,331만 2천 원을 이분은 몰수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 다시 재매각을 합니다. 그랬더니 1,332만 원에서
또 유찰돼서 1억 600까지 무려 신축 오피스텔이 반값까지 떨어지게 돼요. 그랬더니 또 손 씨가 단독으로 응찰해서 1억 2,100만 원을 써냅니다. 이때도 뭔가 느낌이 안 좋죠. 그런데 이분도 결국은 대금을 미납하게 되고 이분 입찰보증금 2,129만 9천 원. 이분은 왜 입찰보증금 2,100여만 원을 몰수당했죠? 그래. 왜 재매가, 그렇죠? 재매가. 네, 맞습니다. 재매각은 최저가격의 20%를 20%. 입찰보증금 내거든요. 네. 다시 말하면 법원에서 주의를 주는 거예요. 이전 사건에서 낙찰받았던 사람이 대금 납부 못했으니까 요번에 입찰한 사람은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입찰보증금 20%를 내는 거예요. 주의를 줬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신중하게 입찰하십시오라고 주의를 줬는데 이 손 씨가 입찰보증금 무려 2,100여만 원을 납부하고도 낙찰된 다음에 대금 납부 못해서 입찰보증금이 이제 몰수가 됐던 거죠. 그래서 재매각 사건은 여러분들도 좀 각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시 두 번째 또 재매각을 합니다. 무려 6,815만 8천 원까지 유찰이 돼요. 그래서 이 씨가 또 단독으로 응찰해서 7,060만 원의 낙찰 받았는데 이분도 대금 납부를 못합니다. 입찰보증금 또 1,360만 원을 몰수당하죠. 이런 일이 왜 이렇게 자꾸 발생하느냐. 등기부등본을 보시면요. 등기부등본에 설정되어 있는 전세권 1억 7천만 원을 인수를 해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낙찰받은 금액 플러스 전세권 설정 금액 이게 취득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 5천에 낙찰받으면 전세권 1억 7천을 인수해야 되니까 총 취득가액은 3억 2천이 되는 거죠. 2억 초반대 오피스텔을 3억 2천에 취득하게 되는 거니까 대금 납부하는 것보다는 대금 납부 포기하고 입찰보증금 1,000에서 2천만 원을 포기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했던 거죠. 입찰하셨던 분들이. 권리는. 바로 이런 사건들이 의외로 많은 편이에요. 경매에서. 아마 이제 저하고 공부하신 분은 전세권에 대해서 좀 배우셨을 텐데 우리가 임대차 용어 중에 전세라는 거 있잖아요. 뭐 여기 현재 대립 2편 1세상 33평 전세가 요즘 얼마입니까? 우리가 임대차 용어 전세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전세권은 이름은 비슷하게 생겼는데 완전히 성격이 다른 권리거든요. 마치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이 미국 사람에 봤을 때 비슷하게 생겼지만 국적이 다르잖아요. 이 전세와 전세권은 이름이 유사한 용어지만 완전히 성격이 다른 권리입니다. 이 임대차 용어의 전세는 채권 성질을 갖고 있는 그 용어죠. 채권적 성질을 갖고 있죠. 그런데 지금 알아보고 있는 전세권은 민법 303조에서 31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로 용익 물건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용어 전세는 채권이고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전세권은 용익 물건인 거죠. 그런데 간혹 가다 보시면 임대차 용어인 전세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세권을 헷갈려서 막 전세권이라는 용어를 써야 될 때 전세라고 표현하시고 전세라는 용어를 써야 될 상황에서 전세권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비 오는 날 막걸리하고 뭐가 생각나시죠? 파전. 비가 오는 날은 막걸리하고 뭐가 생각나요? 파전. 네. 어떤 파전이 생각나시죠? 해물파전. 네, 해물파전. 네. 부추전, 김치전 생각나시죠? 경매 공부하시는 동안은 이 전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따라하셔야 됩니다. 지지전. 네, 지지전. 이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앞 글자만 따는 거예요. 이게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익 물건이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네, 그중 지금 알아보게 될 바로 이 전세권이 용익 물건,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 권리가 되겠죠. 전세권에는 존속기간 이후에 전세권 설정 금액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요. 또 경매 절차에서 후순위보다 돈을 먼저 변제받아가는 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죠. 소유자 동의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단독으로 전세권을 설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존속기간은 최단 1년, 최장 10년까지 설정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주로 전세권은요. 수익형 상가에 많이 설정이 되고 있죠. 그리고 금융기관, 은행이 임차한다. 또는 커피숍, 프랜차이즈, 또 편의점 이런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 업종들이
타인의 상가 임차할 때 전세권 설정들을 요구를 많이 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현재 계약갱신 요구권이 몇 년까지 가능하죠? 현재? 10년, 10년. 네, 네. 네. 지금 우리 하구님 중 단 한 분이 독점으로 답변하고 계십니다. 네, 다른 분들도 같이 대답을 해주세요. 네, 어떤 하구님이신지 계속 정답을 나지막히. 네. 이기월 현행 아버님입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네. 네. 현행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계약갱신 요건이 10년이고 이게 2018년도 10월에 개정이 됐단 말이죠. 2018년도 10월 개정 전에는 5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들은 상가 임대차 계약할 때 엄한데 안 들어가잖아요. 좋은 입지를 들어간단 말이에요. 보통 권리금 주고 그리고 시설비도 많이 들어가야 돼요. 커피숍이라든지 금융기관이라든지 또는 뭐 기타 이런 프랜차이즈들이 입점할 때는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인테리어하고 권리금까지 주고 들어갔는데 현행 상가임대차 보호법상 당시 5년의 계약갱신 요건밖에 주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존속기간 최대 10년까지 설정할 수 있는 전세권 설정들을 많이 요구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이제 상가임대차 보호법 계약갱신 요건이 10년으로 늘어나면서 이제 전세권도 굳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됐는데 하지만 아직까지도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들은 수익형 상가, 구분상가라든지 이런 상가에 전세권 설정들을 많이 요구합니다. 소유자 입장에서는 임차인이 전세권 설정을 요구했을 때 보통 잘 해주나요? 잘 안 해주나요? 소유자들이. 잘 안 해줘요. 네, 잘 안 해주죠. 왜냐하면 존속기간이 끝나면 전세권 설정 금액을 바로 반환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반환 안 해주면은 바로 그 다음 날로 법원 가서 경매 신청해 버리거든요. 자꾸 소유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대기업이나 프랜차이즈에서는 전세권 설정을 요구하면서 원래 기존의 그 주변의 임대료 시세가 200만 원이면은 훨씬 높은 임대료를 보통 제한을 하죠. 대기업들이. 그래서 소유주들이 더 많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세권을 설정해주고 임대차 계약을 많이 맺고 있는 상황이죠. 또는 이제 서울의 고액전세 보증금 이제 계약하게 되는 주택들도 전세권들을 좀 설정하고요. 또 오피스텔도 많이 설정을 하는 편이죠. 오피스텔의 경우는 최초에 분양받을 때 그 최초에 그 오피스텔을 분양받게 되면은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취득세, 네, 부가가치세, 또 하나 더 있죠. 부가가치세. 네, 취득세하고 건물분의 10% 부가가치세로 내는 거죠. 부가가치세. 네, 근데 이거를 반환받기 위해서 보통 어떻게 하죠? 사업자 등록. 네,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을 통해서 부가가치세 납부했던 걸 환급받게 되죠. 그런데 일반 임대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는데 그 오피스텔에 임차인이 전입신고하고 들어오게 되면 이게 주거용으로 간주하게 돼서 국세청에서 소유주가 반환받은 그 부가가치세를 다시 반환하라고 통지서가 나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차인한테 전입신고하지 못하게 또는 오피스텔에 이제 전입신고하게 되면 주택으로 또 간주하게 되면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전입신고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실제 실무에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전세권들이 많이 설정이 되고 있죠. 내가 좀 잠깐 경매에서 권리분석, 전세권 권리분석은요, 요 세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했거나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하면 말소 기준 등기가 돼서 말소가 되고요.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하지 않거나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전세권 설정 금액과 존속기간을 인수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전세권 권리 분석은 뭐 이런 것들 1항과 2항에 있는 내용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것도 중요한데 정말 어렵지 않고 쉬운 게 뭐냐면 물권명세서에 기입이 됩니다. 물권명세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가처분으로 효력이 소멸하지 아니하는 것, 요 난에 매수인에게 전세권 설정 등기가 인수된다고 기입이 돼요. 물권명세서만 놓치지 않고 보신다 그러면 경매에서의 전세권 권리 분석은 실패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앞서서 소개해드린 그 문정동의 하나 오베리스크 오피스텔에 그 3명은 왜 그런 물건을 낙찰받다가 대금 납부 못하고 입찰보증금을 몰수당했을까요? 물권명세서를 아마 안 봐서. 안 보고 입찰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 권리 분석에서는 물권명세서를 빼놓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물권명세서
이 등기부등본에 설정된 권리가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경우는 반드시 법원에서 이 칸에 기입을 해줍니다. 소멸하지 아니한 것에.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다만 이 그 최선순위 전세권자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는 경우도 기입이 되고요. 또 최선순위 설정되어 있는 가처분이라든지 최선순위로 설정되어 있는 매매약 가등기라든지 또는 지상권, 지역권 등 이런 말소 기준 등기가 될 수 없는 이런 권리들도 바로 설정이 되어 있는 부동산이 매각으로 진행될 때는 물권명세서의 이 부분에 반드시 기입이 된다는 거 꼭 놓치지 않고 보셔야 되겠죠. 원칙은 말소 기준 등기보다 후순위로 설정된 전세권은 모두 소멸됩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서 여러분 잘 보시고 대답을 좀 해보세요. 2019년 10월 15일 그저당이 설정되고요. 그 다음에 10월 10일 날 전세권이 설정되고 그저당에 의해서 임의경매가 진행됐습니다. 자, 여기서 말소 기준 등기 또는 말소 기준 권리는 뭘까요? 근저당 3억. 네, 근저당이 최선순위니까 근저당이죠. 자, 네. 낙찰이 4억이 되면 근저당이 최선순위로 3억을 배당을 받고요. 전세권은 얼마 배당받죠? 1억. 네, 전세권은 1억을 배당받고 1억은 배당받지 못하죠. 그러면 네. 전세권 말소 되나요? 안 되나요? 말소죠. 네, 말소가 되죠. 네. 네. 자, 그런데 보시면 존속기간이 지금 2022년 10월 19일이라서 아직 안 끝났거든요. 여러분이 낙찰받고 전세권자 부동산 인도명령에 의해서든 협의에 의해서든 내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존속기간 아직 남았는데. 존속기간 내보낼 수 있나요? 없나요? 네, 내보낼 수 있다? 없다? 못 내보낸다. 네, 못 내보낸다 있으시고 또 무슨 전세권 네, 말소되는데. 말소가 되겠습니다. 네. 주된 권리가 소멸할 때는요, 그에 따른 종된 권리도 같이 소멸하는 겁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주된 권리인 전세권이 경매에서 매각으로 말소가 되는데 그 종된 권리인 존속기간이 말소가 안 되면 그로 인해서 선순위 저당권자가 피해를 봐요. 낙찰가가 하락돼가지고. 네, 그래서 주된 권리가 소멸할 때는 거기에 따르는 종된 권리도 함께 소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후순위 전세권은 존속기간 포함해서 모두 말소되는 거예요. 존속기간 남아도 명도가 가능한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최선 순위로 전세권이 설정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근저당이 설정되고 근저당이 임의경매 신청했고 이 경매 절차에서 전세권이 배당 요구합니다. 이때 말소 기준 등기는 뭐가 되죠? 전세권. 네, 전세권이 배당 요구했기 때문에 말소 기준 등기는 전세권이 되고요. 낙찰이 4억에 되면 전세권이 말소가 되죠. 존속기간도 포함해서 말소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최선순위 전세권이지만 배당 요구했잖아요. 배당 요구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요. 나는 아직 존속기간 남았는데 그냥 돈 받고 존속기간 종료 여기서 시키고 나가겠다. 이런 의사표시예요. 배당 요구라는 거는. 그래서 존속기간도 함께 말소가 되는 겁니다. 자, 요번에 다른 사례. 전세권 5억이 최선순위 설정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근저당이 설정되고 전세권자가 직접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여기서 말소 기준 등기는 뭐가 되죠? 네, 전세권이 최선순위지만 임의경매를 직접 신청했잖아요. 그래서 매각으로 말소가 되는 겁니다. 낙찰이 4억이 돼요. 근데 전세권이 5억이 설정돼 있는데 4억이 낙찰됐으니까 4억만 배당받고 1억을 배당을 못 받았죠. 네. 그러면 전세권 말소 되나요? 안 되나요? 됩니다. 경매를 하시니까. 말소 될까요? 안 될까요? 다시 말하면 낙찰자가 전세권 배당받지 않은 1억을 인수해요? 인수하지 않아요? 인수하지 않. 인수하지 않죠. 네. 전세권은 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대항력이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전세권은 민법에서 규정하고는 용익물건이거든요. 용익물건은 매각으로 말소되는 겁니다. 담보물건이 근저당하고 똑같은 거예요. 배당이 다 되지 않아도 매각으로 말소되는 거예요. 만약에 대항력인 임차권이었으면 말소가 안 되겠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인 임차권이었다면. 근데 이거는 전세권이기 때문에 존속기간 포함해서 말소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사례로 알아본 이 전세권은 아주 명확해요.
물건 명세서 보시면은 이게 인수된다, 말소된다 다 아실 수가 있는 거를 제가 사례로 좀 설명을 드린 거고, 사실상 전세권의 가장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사례는 뭐냐면 바로 이 사례예요. 보시면 A라는 사람이 10월 10일 날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고 보증 5억에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10월 15일 날 A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5억을 등기부등본에 설정까지 합니다. 두 개의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근저당이 설정되고 전세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합니다. 여기서 말소 기준등기는 뭐가 되죠? 전세권. 전세권. 네, 전세권이 말소 기준등기가 되고요. 낙찰이 네. 4억이 됩니다. 그러면 전세권 말소 돼야 안 돼요? 전세권은 되고. 네, 전세권이 말소가 되죠. 되고. 네, 전세권 말소가 됩니다. 그러면 낙찰자가 이 경매 절차에서 추가로 인수하는 금액이 있나요, 없나요? 네, 있어요. 전세권은 지금 5억 설정했는데 4억에 낙찰되는 바람에 1억을 배당받지 못했죠. 근데 방금 네. 사례에서 알아보셨지만 전세권은 용익물건이기 때문에 전액 배당되지 않아도 매각으로 말소된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낙찰자가 인수하는 금액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없어. 인수하는 없습니다. 금액 있어요. 없나요? 있다고 없습니다. 생각하시는 분 혹시 안 계세요? 인수하는 금액 있다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다. 없습니다. 네, 있다고 하시는 대학력. 분 계시는데, 그렇죠. 없습니다. 이 임차인은요, A라는 사람은 두 가지의 권리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대학력. 10월 10일 전입신고와 주택인도를 통해서 대항력이라는 대항력. 권리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전세권도 설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만 대항력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임차인은 보증금 5억인데 전세권에 의해서 4억밖에 배당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임차인은 내가 낙찰받고 가서 찾아가갖고 나가라고 하면 이 사람이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안 나가요. 나가죠. 자기 보증금 5억인데 4억밖에 못 받았단 말이에요. 1억을 배당을 못 받았어요. 그냥 안 나가죠. 1억을 줘야 나간다고 하죠. 그러면 이 사람을 상대로 낙찰받은 사람이 부동산 인도 명령을 신청해요. 강제 집행하기 위해서. 그러면 인도 명령이 인용될까요? 기각될까요? 기가 인도 명령 기각되는 거죠. 대항력인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했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시죠? 네. 그리고 여러분, 모든 공부가 배우는 순간순간 100%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큰 흐름만 이해하셔도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세권 권리 분석은요, 이 함정을 제일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세권자가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지위도 있다면 보증금 배당이 부족하면은 대항력인 임차인으로서 낙찰자가 부족한 보증금을 인수한다. 이거를 아셔야 돼요. 이 부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자, 전세권 3억 설정됐고요. 그리고 근저당 4억. 그리고 그녀는 임의경매 신청했는데 전세권자가 이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 안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소 기준 등기는 뭐가 되죠? 근저당. 근저당. 말소 기준 등기? 근저당. 전세권. 네, 근저당이죠. 전세권이 최우선 근저당. 순위지만 바로 인수. 배당 요구 안 했기 때문에 근저당이 말소 기준 등기가 되고요. 낙찰이 4억이 됩니다. 그러면 전세권은 배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배당력 안 했어요. 배당력을. 배당이 안 안 되죠. 하고 배당 요구 안 네. 했으니까. 네. 네, 그러면 전세권은 낙찰자가 인수하나요, 안 하나요? 인수. 그렇죠, 인수를 해야죠. 전세권 3억도 인수하고 존속 기간은 2022년 24년 10월 14일이잖아요. 네, 이때까지 네. 못 내보내는 거예요. 네, 이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주거용 부동산이었으면은 3억의 전세권을 안고 투자하는 갭 투자인 거예요. 갭 투자. 그러니까 내가 입찰 가격 결정할 때 실제 시세에서 인수하는 전세권 3억을 차감하고 유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입찰을 들어가야죠. 만약에 이게 아파트인데 시세가 5억이다. 그럼 최하 얼마 아래에서 낙찰받아야 돼요. 시세가 5억이냐. 2억 아래. 그렇죠. 시세가 5억짜리 아파트면은 3억을 내가 추가로 인수해야 되니까 전세 3억을 안고 갭 투자하는 거잖아요. 갭으로 취득하는 거잖아요. 이 전세권 설정금액 3억을 갭으로. 그러니까 2억 아래에서 낙찰받아야죠. 1억에 낙찰받든가 1억 5천에 낙찰받던가 해야죠. 네. 감정가는 5억에서 시작할 거예요.
감정가 5억에서 시작하는데 4억에 낙찰 받으면 7억에서 된 거죠. 이거 이해되셨죠? 자,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수익형 부동산 상가였다. 상가. 최선순위 전세권, 대기업이나 이런 편의점이나 커피숍인데 배당 요구를 안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수익형 상가는 투자하기 좋은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투자하기. 안 좋은 거. 이게 만약에 수익형 상가였다. 최선순위 전세권자 배당 요구를 안 해서 인수를 해야 돼요. 요건 투자하기에 좋은 물건일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은 물건인 것 같아요? 여러분 느끼실 때. 좋은 거 같은데. 최선순위 좋은 거. 전세권자가 왜 좋아요. 배당 요구를 안 한 것 같아요? 장사가 배당 잘 요구하면 되는데. 보장 3억 배당 받고 존속기간 안 끝났는데도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배당 요구를 왜 안 했어요? 장사가 잘 돼. 아, 맞습니다. 여기서 장사 계속 하려고. 네. 여기서 배당 요구하면은 존속기간 남아 있어도 보증금 배당 받고 나가야 돼요. 근데 나는 여기 장사 잘 된단 말이에요. 나가기 싫단 말이에요. 배당 요구 안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절대적으로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 안 했다. 그러면 여기서 계속 장사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거예요. 장사가 어느 정도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거는 수익형 부동산으로서 투자 가치가 어느 정도 상당히 보장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선순위 전세권이 말소 기준입기가 되는 경우는 경매 신청했거나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한 경우. 이렇게 어려운 내용 아니시죠? 네. 그리고 최선순위 전세권이 인수되는 경우는요. 배당 요구하지 않거나 경매 신청하지 않으면 물건 명세서에 인수된다고 이렇게 기재되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그죠? 물건 명세서는 어디 가서 보는지 아시죠? 물건 명세서는 어디 가서 열람할 수 있죠? 아, 등기 어디 사이트? 사이트 경매 네, 뭐라고 법원 대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 가시면 열람할 수 있죠. 물론 지지옥션, 굿옥션 같은 이제 유료 사설 사이트 가도 볼 수는 있지만 원래 소스는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열람 발급 가능하죠. 자, 네. 대신 이 물건 명세서는 항상 볼 수 있지 않죠. 일주일, 매각기일로부터 며칠 일주일. 전부터 열람 발급이 되죠. 일주일. 네. 매각 물건 명세서는 매각기 일주일 전부터만 네. 열람 발급이 가능합니다. 매각기일이 열흘이 남았다, 2주가 남았다, 그러면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열람 안 되죠. 네. 네, 그랬다가 만약에 첫 매각기일에 유찰이 되면 다음 매각기일이 약 30일 후잖아요. 그럼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물건 명세서 열람이 다시 안 되죠. 그랬다가 2차 매각기일 일주일 전에 다시 또 물건 명세서 열람이 됩니다. 왜 이렇게 물건 명세서는 보여줬다가 안 보여줬다가 왜 이렇게 이런 규정을 적용하고 있죠? 이유는? 변동이 있으니까. 네, 맞습니다. 현황조서서나 감정평가서는 매각기일 공고되면은 바로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항상 열람 발급이 되지만 물건 명세서는 이게 유찰되고 다음 매각 때까지 보통 30일이 소요되는데 이 동안에 권리 변동이라든지 기타 추가로 신청된 어떤 내용이 있을 경우에 업데이트 해야 되기 때문에 매각기 일주일 전에 새로운 내용으로 업로드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매 권리 분석하실 때 지지옥션, 굿옥션 물론 이런 사이트 통해서 물건 명세서 보시는 것도 좋은데 최근에는 물론 이제 지지옥션 같은 경우는 그 매각 물건 명세서를 새로 업데이트 된 것들을 추가로 스캔해서 업로드하고 있는데 아마 타 사이트들은 물건 명세서 첫 매각기일 때 물건 명세서가 스캔돼서 올라가 있다 보니까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새로운 업데이트된 내용이 유료 사설 사이트에서는 반영이 안 돼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실제 권리 분석하실 때는 되도록이면 꼭 물건 명세서는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에서 직접 열람 발급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요번에는 고양시 덕양구 횡신동 센터마을 아파트였습니다. 감정가 2억 5,100이었고요. 최저가가 1억 7,570만 원이었는데 지금 보시면 최저가 1억 7,500에서 1억 9,890만 원에 단독으로 응찰했던 법인이었는데 대금을 미납했어요. 그래서 입찰 보증금을 1,757만 원 몰수당하거든요. 자, 보시면 물건 명세서 저분이 왜 대금을 미납했을까요?
대금납부 포기한 이유 뭘 것 같아요? 물건 명세서 보시니까. 이거는 바로 대단한 정신 뭐냐 이거. 네, 왜 그랬을까요? 아니, 가압류가 뭐냐 이거. 네, 아, 물건 명세서 글씨 보이시죠? 글씨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나요? 네. 최소 순위가 15년. 네. 지금 최선 순위 설정 2015년 9월 30 가압류가 이게 말소 기준 등기 또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전입신고된 임순녀 임정희 씨 전입신고 날짜가 어때요? 요 최선 순위 설정 일자보다 어때요? 빠르죠? 빨라요. 네, 이런 임차인들은 경매 절차에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임차인들이거든요. 그런데 배당 요구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배당 요구 여부에 날짜 써 있어요? 공란이에요? 없어요. 지금 공란이죠? 이건 네. 배당 요구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 그래서 이분들이 진정한 임차인인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진정한 임차인이라면 낙찰자가 낙찰금을 받은 금액 플러스 추가로 임순녀 씨, 임정희 씨 보증금을 인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임순녀 씨, 임정희 씨 보증 금액이 얼마일까요? 얼마냐고요? 네, 보증금 얼마예요? 얼마를 인수해야 돼요? 얼마를 인수해야 되죠? 알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알 수가 알 없죠. 없는. 예. 주거용 부동산은요, 임차인이 법원에다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권리신고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임대차 보증금 정보를 알 수가 없어요. 이 개인정보예요.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보통 임차인이 법원에 권리신고 배당 요구할 때 임대차 계약서 사본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법원이 임차인이 언제 계약했구나, 보증금은 얼마구나, 뭐 확정일자 언제 받았구나 이런 내용을 법원이 알아서 물건 명세에 기재를 해주는데 배당 요구 권리신고 안 하면 법원도 몰라요. 이분들이 보증금이 얼마인지. 그래서 그분이 대금 납부를 포기한 거죠. 아마 이분들이 진정한 임차인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물건 명세서만 이렇게 잘 보셔도 권리 분석에서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거든요. 자, 대항력 임차인이 배당 요구하지 않은 사유로 미납했다고 볼 수 있죠. 자, 이번에는 마포 공덕동 푸르조시티 오피스텔입니다. 감정가 2억 6천이고 시세도 한 2억 6천 정도 되는 오피스텔이에요. 근데 감정가 2억 6천에서 신건에 박순기 씨가 단독으로 응찰합니다. 감정가를 써서 대금 납부 미납해서 2,600만 입찰 보증을 몰수당해요. 그래서 재매각 때 유찰되고 유찰됩니다. 유찰이 엄청 많이 돼요. 네, 오피스텔이 이렇게 유찰 많이 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6,800까지 유찰되니까 또 어떤 법인이 7,160만 원에 낙찰을 받고 대금 납부를 못합니다. 입찰 보증금을 1,363만 1,060원을 몰수당하죠. 그래서 다시 재매가 5,400까지 유찰됐는데 또 6,700만 원에 이채연 씨가 낙찰을 받고 대금 납부 미납해서 입찰 보증금 약 1,000여만 원을 몰수당합니다. 이런 물건이 은근히 많아요. 자, 여러분들이 자 보세요. 이 물건 명세서를 보시면 왜 저렇게 이 물건을 대금 납부 못하고 왜 계속 미납하고 있나 이거 한번 맞춰보실래요? 이거 굉장히 예리한 눈으로 보셔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최선 순위 설정 말소 기준 등기가 2018년도 12월 21일이죠. 그리고 이 배혜선 씨 전입일자가 2017년도 4월 25일이죠.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임차인이잖아요. 근데 확정일자 받고 배당 요구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낙찰을 2억 1,200만 원 이상에서 낙찰 받으면 배혜선 씨가 1순위로 낙찰 받는 거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대금 납부를 안 하고 포기하고 왜 저런 일이 계속 반복될까요? 이거 굉장히 물건 명세서를 유심히 봐야 됩니다, 여러분. 위에 또 하나, 이후에 위에 또 하나 있죠. 네, 방금. 하나 네, 더 맞습니다. 위에. 네, 맞아요. 자, 배당 요구 여부에 이 날짜 보시면 배당 요구 한 날짜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배당 요구 종기가 2019년 10월 30일인데 배당 요구를 2019년 10월 31일 날 했단 말이에요. 배당 요구 종기까지 해야 돼요. 10월 30일까지. 이거 다음 날 하는 거는 배당 요구 안 한 겁니다. 그래서
배당 요구 여부에 날짜 써 있다고 이 사람 배당 요구 했네? 이래서 입찰하시게 되면 큰 코 다친단 말이죠. 그래서 물건 명세서에 배당 요구 했느냐, 배당 요구를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에 했느냐, 요걸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아시는 거죠? 네,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영어나 프랑스어로 들리시진 않는 거죠. 경매 수업을 그러니까 들으셨던 분들은 뭐 이렇게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알아듣기 어렵지 않으실 텐데 아마 경매 수업 듣지 않으신 분들은 일단은 대항력이라는 용어, 말소 기준 등기라는 거, 배당 요구 종기라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 학우님들은 그냥 가볍게 이렇게 흘려 들으시고 다음 학기 때 또 수업 들으시면 되겠죠. 자, 요번에는 용인 기흥구 상하동에 있는 대우 아파트였습니다. 감정가 1억 7,700, 시세는 1억 9천 정도 되는 아파트였어요. 자, 1억 7,700에서 1억 2,390만 원으로 유찰이 되고요. 8,673만 원, 6천만 원. 그랬더니 7,123만 원에 요때 경쟁이 또 3명 나왔어요. 단독도 아니고. 그랬더니 대금 납부 못해서 미납합니다. 입찰 보증금을 많지는 않네요. 607만 1,000원. 앞선 사건들이 막 2천만 원, 5천만 원 입찰 보증금 날린 사건 보다가 이거 보니까 입찰 보증금 600만 원 정도는 그냥 떡 싸먹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6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굉장히 큰 돈이죠. 어쨌든 저분은 몰수 당했는데 보시면 등기부등본에 주택 임차권이라고 해서 임차권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임차인들이. 보증금은 1억 8,500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물건 명세서에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 을구순위 11번 임차권 등기는 있음. 배당에서 보증금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역시 이 기입이 되어 있죠. 임차권 등기 명령은 원래 이제 그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에 보증금 반환받고 이사 나가야 되는데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못 해주는 거예요. 뭐 일시적으로 이제 전세가가 하락되는 시기에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겠죠. 지금도 지방도시나 또는 경기권 외곽 지역의 오피스텔이나 다세대의 경우에는요. 전세가가 갑자기 막 5천에서 1억씩 훅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만기 때 새로운 임차인한테 보증금 받아서 기존에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한테 내줘야 되는데 전세가가 갑자기 떨어지거나 전세 내놨는데 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임대인은 어디 주머니에 돈 갖고 있다가 바로 내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막 보증금 반환 받고 나가야 되는데 집주인이 못 돌려주고 이런 상황이 오는 거죠. 임차인이 뭐 예를 들어서 아주 먼 곳으로 직장, 뭐 학교, 다른 문제로 이사 가야 되는데 만약에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전출하거나 짐을 싹 빼서 이사 가게 되면 어떤 권리가 상실되죠?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상실돼요. 그래서 내가 보증금도 못 받았는데 전출하거나 짐을 싹 빼서 이사 가버리면 경매가 들어왔을 때 보증금 하나도 못 받아가는 겁니다.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 상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 3에서는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 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 관할하는 법원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임차권 등기 명령 요건은요. 계약이 종료돼야 되고요. 종료 후에 보증금 반환이 안 돼야 되고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신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임차권 등기하게 되면 이사하더라도 전출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 3 보시면 임차권 등기 이후에는 대항력권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 상실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경매 절차에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거든요. 보시면 위 임차권 등기가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자 여기 되게 중요해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등기된 경우 전에 그 임차는 별도로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받을 채권자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매 절차에서 배당 요구를 해야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있고요.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배당받을 채권자가 있어요. 자,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배당받을 채권자는 누구냐? 등기부등본에 등기된 권리자들이 있잖아요. 근저당이나 가압류 같은 권리자들 등기부등본에 등기하는데
언제까지 등기한 권리자냐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까지 등기되어 있는 근저당이나 가압류고 채권자들은요. 경매 절차에서 별도로 배당 요구 안 해도 법원에서 자동으로 배당 요구 해줍니다. 배당을 해줍니다. 등기부등본에 등기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 경매 절차에서 배당에 참가하겠다. 그런 표시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 개시결정 등기 전에 근저당 가압류가 등기돼 있다면 별도의 배당 요구하지 않아요. 다만 낙찰된 이후에 자신의 원금과 지연이자까지 계산해서 제출하는 채권 계산서라는 건 제출하죠. 그런데 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후에 근저당을 등기했거나 또는 임차인 또는 조세 채권자들 같이 등기되지 않는 권리자들은 배당 요구 종이까지 반드시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임차인은 지금 보증은 반환받지 못했는데 부산으로 가족들이 다 이사 가야 돼요. 학교 문제 때문에. 여기서 보증을 못 받았고. 그래서 임차권 등기해서 이사 갔습니다. 어떤 경우는 뭐 하와이, 캐나다로 막 이민 갈 수도 있잖아요. 임차권 등기하고 그러면 내가 보증 못 받은 집에 나중에 경매가 들어왔다는 거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 여기 임차권 등기하고 하와이로 이민 갔어요. 근데 지금 내가 원래 살던 집이 경매 진행 중인 거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알기 어렵죠. 법원에서 캐나다 하와이 가 있는 임차인한테 통지하려고 막 국제우편 보내고 하지 않아요.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통보가 채무자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인데 임차인한테 통보하는 사항은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인 거예요. 그냥 경매 절차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하고 나갔는데 경매된 줄도 모르고 배당 요구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배당이 안 되면 피해가 발생하겠어요? 피해 발생하지 않겠어요? 피해가 발생하죠. 피해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경매 개시 결정 전에, 그러니까 경매에 들어오기 전에 임차권 등기하고 나간 임차인은 그 경매 절차에서 근저당이나 가압류 권리자처럼 자동으로 배당받을 채권자로 본다는 겁니다. 아셨죠? 근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후에 임차권 등기한 권리자는 임차인은 별도로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걸 알고서도 배당 요구를 안 했다는 거는 일부러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동 배당받을 채권자가 속하지 않는 겁니다. 임차권 등기가 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전에 한 거면 자동 배당, 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후에 임차권 등기한 거는 배당 요구를 하나 안 하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2016년 4월 10일 날 전입 확정신고 3억에 들어가고요. 2017년도에 A 가압류가 5억이 설정되고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받지 못해서 주택 임차권을 등기하고 이사 나갔습니다. 그리고 A 가압류권자가 강제경매 신청했고요. 임차인은 배당 요구를 안 했든지 못했든지 낙찰이 4억이 됩니다. 임차인은 얼마 배당될까요? 이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은 얼마 배당되죠? 3억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배당 요구 안 했어요. 받아요. 받아요? 못 받아요? 받는다. 못 봤습니다. 방금 대원 판례 보여드렸잖아요. 그렇죠? 2019년 5월 10일 날 강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전에 임차권 등기했잖아요. 자동 배당받을 채권자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임차인 3억 배당해 주는 거예요. 자, 요번에는 4월 10일 날 전신고 확정일자 3억에 들어가고요. A 근저당이 설정되고 A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 개시 결정하고 임차인 배당 요구 안 하고 주택 임차권 등기를 나중에 했습니다. 낙찰이 4억이 되면 임차인은 3억을 배당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습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임차인은 자동 배당될 채권자에 속해 자동 배당받는 채권자가 아니에요. 속해요. 아닙니다. 임차권 등기가 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전이에요, 이후예요? 그 동안 다녀야 되는 거네? 이전이에요. 경매 개시결정 등기 이전. 아니 임차권 등기를 경매 개시결정이 먼저예요, 임차권 등기가 먼저예요? 경매 개시결정. 경매가 들어온 다음에 임차권 등기를 나중에 했잖아요. 근데 임차인 배당 요구도 안 했잖아요. 그럼 낙찰 배당이 안 되죠, 임차인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낙찰 4억에 받고 임차인 보증금을 3억을 인수하는 거니까 7억에 사는 거예요. 시세가
7억 이상이면 상관이 없는데 시세가 5억이면 2억 더 비싸게 사는 게 되는 겁니다. 이거 헷갈리세요? 정말 정말 이거 많이 헷갈리신가요? 임차권 네, 요거 다시 보기 아마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영상이 아닌가요? 연세가 많아갖고 힘들고. 이거 녹화하고 있어요. 나중에 다 홈페이지하고 유튜브 자산관리학부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네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다시 보기 또 하시면 되겠네요. 자, 요번에 이제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차인이 먼저 하고 임차권 등기하고 경매 개시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서울보증보험이라고 그 경매 물건 보시면 그 임차권을 양수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임차인이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서울보증보험에. 그랬다가 임대차 만기 후에 집주인을 통해서 보증 반환받지 못하면요, 이 보증보험사가 임차인한테 보증금을 지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임차권을 보증보험사가 양수한 다음에 임차권을 대위 행사해요. 그래서 경매 신청하고 배당 요구하고 이런 걸 임차인이 해야 될 거를 보증보험사가 해서 채권 회수하는 겁니다. 자, 낙찰이 7,100만 원에 됩니다. 그러면 이 임차권 서울보증보험은 얼마 배당되겠어요? 2021년에는 지원을 안 해줬는데 얼마 배당되죠? 차이는 다 받아 7,100만 원 배당되겠죠. 낙찰이 7,100에 됐으니까. 다만 집행비용이나 조세채권 등 선순위 이런 채권들은 고려하지 않기로 하고. 자, 그러면 이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임차인이에요? 주장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 있고. 이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당받지 못한 1억 1,400만 원. 낙찰자가 인수하나요? 인수하지 않나요? 아니요. 인수해야 되죠. 제 목소리 잘 안 들리시나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잘 들려요. 잘 들립니다. 네. 채팅창에 지금 우리 다른 학우님들 소음 때문에 잘 안 들린다는 안 들린다는 우리 학우님이 계시네요. 네. 자, 그래서 인수하는 거죠. 주택 임차권 등기도 말소가 되지 않고. 그렇죠? 그래서 이 물건 명세서 보시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1구 순위 11번 임차권 등기 있음, 배당에서 보증 전액 변제되지 아니하면 잔액을 매수인이 인수함. 그래서 오피스텔이나 또는 다세대의 경우에는 이런 물건들이 많아요. 매매가나 전세가가 일시적으로 하락되는 현상들이 생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보시면 원래 대항력 임차인의 보증금 1억 8,500과 내가 입찰하는 시점의 시세가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7,100만 원에 낙찰받으면 시세보다 1억 이상 싸게 샀잖아요. 이렇게 해서 입찰 들어가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7,100만 원에 낙찰받으면 1억 1,400만 원을 인수하는 거잖아요. 그럼 얼마에 산 거죠? 돌리는 쪽에서 7,100만 원에 낙찰받았는데 1억 1,400만 원 인수하니까 얼마에 산 거예요? 1억 8,500에 산 거잖아요. 네. 그러면 더 싸게 낙찰받아요. 3천만 원에 낙찰받으면 싸게 산 건가요? 아니요. 3천만 원에 낙찰받으면 임차인 보증금 얼마 인수해야 돼요? 1억 8,500. 1억 5,500을 인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은요, 1,000만 원에 낙찰받으나 5천만 원에 낙찰받으나 1억에 낙찰받으나 1억 8,500 이상 취득하는 거예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보증금 이상 취득하는 물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세는 1억 9천밖에 안 하니까 굳이 경매로 이런 물건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결국은 이런 주택은 임차인 본인이 낙찰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런 종류의 다세대나 오피스텔이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요, 보증이 전액 배당되지 않으면 부족분도 인수해야 될 뿐 아니라 등기부등본에 등기되어 있는 주택 임차권도 말소가 안 된다. 이거를 이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서울보증 등에서 이런 이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고 임차권을 승계해서 임차인을 대위로 전세보증 반환 청구 절차를 진행하게 되죠. 그래서 물건 명세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임차보증금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양도 이런 이제 문구도 보게 되죠. 그래서 보증보험사에서 임차권을 승계하고 이런 식으로 강제금을 신청하거나 또는 다른 채권자 신청한 절차에서 배당 요구하거나 이렇게 해서 보증보험사가 채권을 회수하는 거죠. 그런데 되게 특이한 물건들이 요즘 진행되고 있어요. 어떤 물건이 있냐면
최근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항력인 임차권 승계한 다음에 경매를 신청해요. 그런데 대항력은 주장하지 않고 우선 변제권만 행사한다는 확약서를 법원에 제출한 사건이 있어요. 충남 서산시 읍내동 동신아파트 보시면 감정가 1억 4천짜리 전용이 이제 84제곱미터입니다. 시세는 한 1억 5천 정도 해요. 그러니까 시세가 지금 감정가보다 좀 높죠. 아, 그리고 학 부장님. 저기 호스트 권한이 박철호 교수님한테 저한테 있기 있나요? 때문에 전체 그럼 어떡하죠? 음소거를 하시면 돼요. 전체 음소거를 한번 해보세요. 참가자 제일 아래쪽에 참가자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거기서 참가자 버튼 누르신 다음에 전체 음소거 기능을 한번 눌러보실래요? 여기 이제 참가자. 이비인후과 4층에 가서 검사 받고 뭐야. 그다음에 장애인 판정 제가 그 메뉴를 박철호 교수님 화면 이거 하는 것도 제일 경찰 때 밑에 하단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참가자가 보이잖아요. 네, 그 참가자를 누르시면 네. 그- 아, 있다. 네. 참가자들이 나오죠. 거기에 전체 음소거를 눌러보세요. 아, 했습니다. 조덕훈 교수님 거는 켜드려야 되지 않나? 일단은 본인이 네. 킬 수 있어요. 제 거는 본인이 킬 수 켜주시고, 있나요? 예. 네. 예. 네. 자, 잘 됐죠. 네. 자, 그래서 잠깐 이것도 무슨 2016년 12월 7일 날 전신고 확정일자로 1억 3천에 전입하고요. 주택 임차권 등기를 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차권을 양수한 다음에 경매 신청했습니다. 배당료까지 했습니다. 낙찰이 9,777만 원에 낙찰받아요. 임차인이 배당액은 9,777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임차인의 미배당금 3,223만 원은 원칙적으로 하나에 인수하지 않나요? 인수하죠. 이제 인수를 해야 되죠. 네. 그런데 물건명세서 보시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아래쪽에 보세요. 2021년도 5월 31일자 주택도시보증공사 의견서에 의하면 매각 가격이 최초 감정가 대비 70% 이상일 경우에는 우선 변제권만 주장하고 대항력은 포기한다는 확약서 제출됨. 요거 굉장히 특이한 사례거든요. 이런 사례들이 최근에 많이 좀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감정가 1억 2,400에서 70% 이상, 그러니까 8,640만 원 이상으로 낙찰을 받는다 그러면 부족한 잔액은 낙찰자에게 대항력 행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낙찰이 얼마에 됐냐면은 9,777만 원에 낙찰 받아갔어요. 시세가 1억 5천 정도 하는데 원래는 나머지 임차인 보증 잔액을 인수해야 되는데 한 3천만 원 정도 인수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인수 안 하고 시세보다 5천만 원 싸게 살 수 있었던 물건입니다. 네, 이 물건이. 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굉장히 특별한 그런 물건이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김포 장기동에 있는 청송마을 현대 2단지. 요 물건은 이제 시세가 한 9억 정도 해요. 그런데 감정가 7억 9,700에서 5억 5,700까지 유찰이 됐던 거니까 그 당시 매매가 대비 최저가 굉장히 낮게 내려와 있었던 거죠. 근데 물건 명세서 보시면 지금 말소 기준일기 2015년 2월 17일 근저당 지금 전입 날짜가 2011년도 8월 9일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임차인이죠. 전입일자 빠르니까. 그런데 특이사항은 뭐냐면 확정일자가 아주 늦게 받았어요. 2020년 7월 15일에. 그래서 이렇게 확정일자 늦게 받는 경우에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냐? 이 확정일자는 우선 변제권과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배당 순서가 어떻게 결정이 되냐면 임차인의 전입신고 빠르지만 확정일자가 늦다 보니까 낙찰 가격에서 이 최선순위 근저당 2015년 2월 27일 설정된 여기 중소기업은행 근저당 5억이 먼저 배당을 받아가는 거예요. 5억. 그리고 임차인이 나중에 받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낙찰이 5억 아래 될 때는 중소기업은행만 배당받아가고 박범준 임차인은 하나도 못 받아가요. 이 박범준 임차인이 보증금 하나도 못 받아간다. 그러면 낙찰자가 2억을 인수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의 확정일자 여부를 잘 확인하셔야 되는데
자, 보시면 2019년 5월 15일 우리은행 근저당, OK저축은행 근저당, 우리은행 임의경매, 낙찰이 7억이 되면 우리은행이 얼마 배당되죠? 우와. 우리은행이 5억을 먼저 배당받죠. 네. 그러면 우리은행 근저당이 OK저축은행보다 먼저 배당받는 이유는 뭘까요? 순서가, 날짜가 빨라. 설정일자가 빠르기도 하지만 그것만의 이유는 아니고요. 근저당은 담보물건으로서 배당 절차에서 우선 변제권을 갖고 있어요. 후순위보다 자기보다 후순위에 설정된 권리보다 먼저 배당받아가는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가 있거든요. 자, 이거 보세요. 5월 15일 날 A가 압류, 5월 20일 날 B가 압류. 경매 절차에서 낙찰이 6억에 되면 6억. A가 압류는 얼마를 배당받죠? 3억, 안분배 3억, 4억을 다 배당받는 게 아니죠. 날짜가 빠르지만 3억. 3억을 받아가죠. 왜? 안분배는 가압류는 담보물건이 아니고 일반 채권자이기 때문에 후순위랑 안분배당을 해가야 돼요. 우선 변제권을 갖지 못한단 말이죠. 자, 이 사례 보시면은 근저당, 임차인, 가압류 이런 순으로 이제 권리가 설정돼 있어요. 낙찰이 4억이 되면 3억에 전입 신고한 임차인은 배당이 얼마가 될까요? 근저당이 먼저 2억을 배당받아가고 임차인이 가압류보다 빨라서 3억을 받아가야 되는데 임차인이 우선 변제권이 없으면 후순위 가압류 채권자와 안분배당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3억을 다 못 받고 1억만 배당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3억 중 1억을 배당받으니까 배당받지 못한 2억은 낙찰자에게 대항력도 행사할 수 없죠. 근저당보다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임차인들의 피해를 보존하고자 주택임대차보호법 3조의 2에서 1989년도에 개정된 사항입니다. 이게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 걸지않아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규정을 만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근저당 같은 담보물권자들은 후순위보다 먼저 배당받아 가듯이 임차인도 근저당처럼 후순위보다 돈을 먼저 받아갈 권리를 부여받게 된 거죠. 우선 변제권의 요건은요. 대항력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 받아야 돼요. 그리고 배당요구 종이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됩니다. 보시면 2017년도 10월 15일 날 전입신고하고요. 근저당이 설정되고 확정일자가 10월 17일 가장 늦습니다. 경매 절차에서 임차인이 배당 요구합니다. 낙찰이 6억에 되면 임차인은 얼마 배당될까요? 이거 채팅으로 써주시면 되겠다. 채팅으로. 이거 대답하실 수 있는 분은 마이크 본인이 켜고 대답하셔도 되고요. 3억을 받을까요? 2억을 받을까요? 배당. 2억. 네, 그렇죠. 전입신고는 빠르지만 근저당보다 배당을 먼저 못 받아가죠. 2억을 받아가는 거죠. 그러면 임차인은 3억 중 2억을 배당받고 1억을 배당받지 못했죠. 이거는 임차인이 손해보나요? 손해보지 않나요? 그냥 대항력이 있어. 그렇죠. 이 임차인은 3억 중 2억만 배당받고 1억을 배당받지 못했지만 1억은 대항력인 임차인으로서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손해보는 금액이 없습니다. 입찰하는 경매 투자자들은 이런 물건들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대항력을 주장할 수는 있지만 확정일자가 근저당보다 늦어서 배당을 다 맞지 못하는 경우 인수로 가게 된다는 거죠. 낙찰 6억 받고 1억을 인수하니까 7억에 취득하는 거죠. 자, 우선 변제권은 대항력 발생 시간과 확정일자 중 늦은 시간으로 기준해서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요번에 요 사례. 낙찰이 6억이 되면 임차인이 얼마 배당될까요? 요 사례는. 일단은 경매 공부 안 하신 분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임차인은 전입신고 주택인도 다음날 0시에 효력이 생기죠. 확정일자 효력은 확정일자 받은 당일 효력이 생기고요. 그럼 근저당이 먼저 배당받나요? 임차인이 먼저 배당받나요? 근저당. 자,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약간 헷갈리게 하려고 임차인의 권리를 위에다 써놓은 거예요, 여기. 근데 같은 날 이렇게 권리가 설정이 된 거거든요. 임차인은 10월 15일에 전입신고 확정일자 했지만 대항력은 10월 16일 0시에 효력이 생긴단 말이죠. 확정일자 효력은 10월 15일 날 생겨요. 그러면 언제가 더 효력이 늦게 발생하느냐? 대항력의 효력이 늦잖아요. 10월 16일 0시. 근데 근저당의 효력은 10월 15일이니까 임차인은 이 경매 절차에서
2억을 배당받는 거죠. 근저당이 먼저 4억을 배당받고 임차인이 네, 네. 2순위로 2억을 배당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네. 임차인은 3억 중 2억을 배당받고 1억을 배당을 받지 못했죠. 이거는 손실이 발생하나요? 손실 발생하지 않나요? 낙찰자가 인수해야 되나요? 인수하지 않나요? 인수 안 해. 네, 해요. 바로 인수하지 인수 안 않는다는 해요. 거죠. 많아요. 음. 네. 그렇죠? 네. 네. 경매 공부하시는 학원들이 많이 계신가 봐요. 금세 네, 잘 답변해 주셨네요. 자, 요번에는 요 사례 임차인이 배당받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임차인 1억. 3억 받나요? 1억 받나요? 1억. 네, 임차인이 1억을 배당받게 되죠. 그렇죠? 그럼 낙찰자가 인수하는 금액이 있나요? 내가요? 16, 16이니까. 2억을 인수하나요? 인수하지 않나요? 인수하나요? 인수 안 하나요? 임차인 배당 대항력을 요구에는 주장할 수 있나요? 배당 요구는 임차인이 네, 이 해주시면 근저당이 나오지. 최선순위 말소 기준 등기가 되거든요. 네. 같은 날 전입신고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10월 17일 0시잖아요. 대항력을 행사할 수 없는 임차인이죠. 네. 그죠? 네, 그래서 인수하지 않는 거죠. 네. 여러분 다 맞추셨죠? 네. 네, 그래서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 박범준이라는 임차인, 네, 최선순위 근저당보다 확정일자가 늦는 바람에 지금 보는 것처럼 근저당이 설정 금액이 5억이다. 낙찰을 5억에 받으면 이 박범준 씨 보증 2억을 인수하는 거죠. 그럼 결국 7억에 사는 거죠. 1억에 낙찰받아도 7억에 사는 거고요. 2억에 낙찰받아도 7억에 사는 거예요. 네. 아니죠. 1억에 낙찰받으면 3억에 사는 거죠. 네, 죄송합니다. 2억. 2억을 인수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경매 물건 요거 하나가 되게 특이한 게 있는데 호원동 아파트인데 지금 이것도 입찰 진행했다가 낙찰받았다가 매각 불허가 한번 났고요. 또 진행했다가 매각 불허가 났고 요번에는 낙찰받은 사람이 불허가 받지 못하고 허가 결정 나서 대금 미납으로 갔던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입찰 보증 1200만 원 정도 몰수당했는데 대금 미납한 사유를 보시면은 지금 이게 그 해당 아파트에 대한 그 집합건축물 등기부등본이에요. 그래서 특이사항이 있나요, 없나요? 특이사항. 갖고만 있는데. 원래 집합건축물 등기부등본 보시면 표제부 중 전유 부분의 건물에 표시하고 요 아래쪽에 뭐가 표시돼 있어야 돼요. 토지. 전유 부분 토지. 건물의 표시 밑에 토지. 대지권의 표시 부분이 나타나야 네, 되거든요. 네, 근데 대지권. 없죠. 근데 네. 여기 보시면 물건명세서의 아래쪽 부분을 캡처한 거거든요. 대지 사용권이 없어 토지 소유주에게 지료를 지급한 사실이 있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대지 사용권이 없다 이렇게 돼 있죠. 대지 사용권이 없는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 토지 소유자로부터 민법 7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이득을 반환하거나 집합권법 7조에 따라서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토지 소유주가. 그러니까 전유 부분을 대지 소유주에게 넘겨줘야 돼요. 매도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다만 시가로. 근데 대지권이 제외된 전유 부분만 감정되니까 굉장히 저가로 넘겨줘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지금 또 진행 중인 상가 중에도 보시면은 9월동 한빛하이존 월세가 한 250만 원 정도 나오는 1층 상가거든요. 감정가 6억 2천에서 유찰돼 갖고 4억 3천인데 이거 현재 진행 중인 물건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표제부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아래쪽에 이번엔 대지권 표시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됐죠? 대지권이 경매로 날아가 버리죠. 대지권이 경매로 매각됩니다. 보시면은 물건명세서에 대지 사용권이 없으므로 건물만 매각. 대지 사용권이 없대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은 나대지에 담보대출 받으면 근저당이 설정되죠. 그리고 건축허가 받고 빌라를 짓는 겁니다. 1층, 3층으로 건물이 완성됩니다. 그러면 건축물 사용 승인 받고 건축물리장 만들어지고요. 보존등기 신청해서 등기부등본이 만들어지죠. 이때 등기소의 등기관이 토지 등기부등본을 봅니다. 토지 등기부등본을 봤더니 저런 식으로 근저당이 살아있다. 그러면 집합건축물 등기부등본 요 101호, 201호, 301호 집합건축물 등기부등본 대지권 표시 부분에 토지 별도 등기라고 기입을 해요.
이 토지의 저당이 그대로 있다. 이런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하는 법률 20조에 보시면 집합건물은 전유부분과 대지상권을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101호, 201호, 301호 이런 식으로 별도 등기가 설정이 돼 있는데 이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자가 돈을 빌려준 거잖아요. 채권을 회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채권을 회수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대지권은 이미 101호, 201호, 301호에게 분할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토지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자가 이 대지권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3자가 대지권을 경매로 낙찰받게 되면 바로 이 101호, 201호, 301호의 대지권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여기 등기부등본처럼 요 등기부등본처럼 대지권이 임의경매로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기 앞전 내용 보시면 말소된 사항인데 별도 등기가 원래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별도 등기가 있었던 집합권 충물은 최종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대지권이 제3자에 의해서 소멸되고 이 대지권을 낙찰받은 제3자가 이 전유 부분 소유주들에게 지루에 준하는 부당이득을 청구하거나 매도 청구권을 써서 101호, 301호 전유 부분 소유권을 갖고 와버리는 거예요. 이런 투자자들이 있죠. 네. 그래서 그 집합권 충분에서는 이 경매에서는 이 대지권이 있는 집합권 충분이냐 대지권이 없는 집합권 충분이냐 이걸 확인하셔야겠죠. 만약에 별도 등기가 되어 있는 집합권 충분을 매매로 취득하게 되면 이 별도 등기는 어떻게 될까요? 매수인에게. 이 별도 등기가 말소돼서 새로운 매수인에게 등기 이전이 되나요? 아니요. 기존의 별도 등기 내용이 그대로 승계되죠. 그냥 매매 방식으로 취득하게 되면. 네. 그러니까 별도 등기가 있으면은 거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301호, 201호, 101호 요 수분양자들이 이 근저당권자 찾아가갖고 우리 등기부등본에 설정되는 별도 등기 좀 말소해달라 그랬더니 근저당권자가 뭐라 그러겠어요? 돈 내라 그러죠. 돈 내라고. 내가 돈 빌려준 거 지금 못 받고 있으니까 당신 애들이 갚아주면은 내가 말소시켜줄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집합권 충분 수분양자들은 돈은 돈대로 다 정상가 지불하고 분양받은 사람들인데 또 돈을 줘서 이 별도 등기를 말소시키려고 하면 미치고 팔짝 뛰는 거죠. 피가 거꾸로 솟는 거죠. 추가로 돈을 줘야 되는 상황이 와버리니까. 그죠? 그래서 별도 등기가 있는 집합권 충분은 매매로 거래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별도 등기가 설정되어 있는 집합권 충분을 경매로 낙찰받으면 요 별도 등기가 어떻게 되느냐? 말소가 되는 건 원칙입니다. 매각대금에서 다시 말하면 요 301호 매각대금에서 배당을 해줄 때 이 별도 등기 토지 근저당권자에게 지분 비율대로 배당을 해주고 요 301호 별도 등기를 말소시켜 주는 겁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대법원 판결문이 있죠. 토지만에 관해 여기 대지권 성립 전부터 토지만에 관해 설정돼 있던 별도 등기 근저당은 이를 존속시켜 매수인이 인수한다는 취지의 특별 매각 조건이 정해지지 않는 이상 소멸한다. 저당권자, 토지의 저당권자에게 배당을 해주고 별도 등기를 소멸해 준다는 거예요. 경매로 취득하면. 매매로 취득하면 승계하는 거고. 다만 별도 등기가 근저당이나 가압류 같은 금전 채권이 아니라 가처분이나 소유권 이전 매매약 가등기 같은 비금전 채권이 별도 등기인 경우에는요. 말소가 안 돼서 물건 명세서 역시 여기 매각으로 효력이 소멸하지 아니한 것에 인수한다고 여기 써준단 말이죠. 그래서 별도 등기에 대한 권리 분석은 역시 물건 명세서를 보시면 됩니다. 물건 명세서에 소멸하지 아니한 것에 기재가 돼 있으면 인수하는 거고요. 기재가 안 돼 있으면 소멸하는 것으로 보면 되고 만약에 토지 별도 등기 가처분 가등기 있는 걸 낙찰받는다. 그러면 여러분의 대지권이 차후에 어떤 권리에 의해서 말소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명세서 잘 보고 입찰을 하셔야겠죠. 그런데 대지권 없는 상가를 낙찰받아서 굉장히 성공했던 사례가 있어요. 화성시 기산동에 있는 상가 공매였는데 월세가 200 나와요. 이게 한 칸이에요. 이게 전면 가로가 길어요. 13평 되는데 그래서 반으로 잘라갖고 여기 부동산 140, 카페 60만 에서 월세 200만 원 들어오고 있는데 감정가가 2억 4,750만 원이면은 감정가가 싸요, 안 싸요? 감정가. 월세 200 나오는데 감정가 2억 4,700이면 싸죠? 연수익률 10% 아니에요.
여기 이제 신동탄 푸르지오라고 약 1000세대 되는 여기 앞에 있는 단지 상가거든요. 항아리 상권이다 보니까 괜찮아요. 임대료 많이 나오는 물건인데 그 공매 사건 등기부등본 보시면 여기 역시 전유분 건물 표시 밑에 대지권이 없죠. 네, 그래서 여기 주요사항에 보시면 여기도 대지권이 없이 건물만 매각한대요. 대지는 제3자 소유래요. 전유 부분만 매각하다 보니까 감정가가 싸게 나왔던 거예요. 이런 거 입찰하면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돼. 안 돼. 안 된다 그랬죠? 네. 그런데 네. 이거는 입찰을 해도 돼요. 왜냐? 대지 월세가 소유주가 주택도시보증공사였어요. 주택도시보증공사. 그래서 전화했죠. 전화했더니 전유부분 낙찰받으면 대지 소유권을 넘겨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네. 대신 이런 국가나 공기업은 감정평가에서 감정평가된 금액으로 취득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경쟁률이 6명 나와가지고요. 2억 8,799만 원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수익률 계산해 보니까 기존 임차인 그대로 다시 계약을 이어갔거든요. 3,200만 원 월세 받으니까 9.34%. 놀랍지 않나요? 네. 그래서 대지권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고 계시면 실패하지 않는 권리 분석도 되지만 이런 성공하는 경매 투자도 하실 수 있다. 이 대지권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이제 이런 물건 대출이 안 됩니다. 대지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2억 8,799만 원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된다. 이런 거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 교수님 이제 강의 다 내용은 끝난 거죠? 네네. 뭐 질문 예, 받으실 건가요? 질문하실 분? 네, 네, 질문 뭐 주시면 한두 개 정도? 되겠습니다. 한두 개 정도 이렇게 받으시죠. 우리 저 박철호 교수님께 뭐 중간에 뭐 또 궁금한 건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평상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교수님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예, 질문하세요. 네. 누구시죠? 지난번에 강의 잘 들었고요. 이수아 예. 권리 선생님 아니요. 분석을 체계적으로 좀 정리하고 싶은데 네. 처음에 하실 때 좀 더 효율적으로 권리 분석을 할 수 있는 노하우 있으면 알려주세요. 체계적으로 하신다기보 뭐 이제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에 부동산 경매 관련된 수업이 많이 있으니까 그 관련된 수업을 좀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기본에 충실. 지금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은 그 2학기 때 우리 박철호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는 부동산 권리 분석과 경공매 투자 실무라는 과목이 있고요. 이번 1학기 때는 이영진 교수님이 강의하는 부동산 경매 사례와 권리 분석 그 과목이 있으니까 수강시청에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다른 질문 우리 박철호 교수님께 해도 됩니다. 교수님, 네네. 네. 저 빌라를 지었는데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까요. 그게 대지가 아니고 전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 다시로. 그거는 아마 사용 승인을 받으시면서 네. 대지로 형질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등기가 혼자는 안 되실 오래됐는데. 거고 네. 그러니까 사용 승인 받은 지 오래됐는데도 지목이 전이에요. 네네. 그거 그 다세된 거죠. 예, 빌라. 다른 빌라인데요. 소유주들하고 한번 회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 주인은 그게 전인지도 모르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대지로 돼야 되는 거 아니냐니까 네. 그냥 그런 거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 절차를 해야 되는데 안 한 네. 거죠. 그러니까 못했을 수도 있어. 어떤 문제가 있어서. 네. 일단 알아보셔야겠지. 문제점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문제점이 없으면 집합건축물 소유주들이 신청하시면 되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반가운 학우님들도 많이 보이시네요. 우리 공진욱 학우님, 네. 봉주식 학우님, 네. 뭐 또 질문 있으셔요? 교수님, 이거는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그런데 이거는 다시 유튜브에 어디 들어가야 되나요? 이거 다 녹화하고 있는데요. 이거를 예쁘게 편집을 해서 저희 자산관리학부 자체 홈페이지에 그
특강 메뉴에 올려놓기도 하고 똑같은 그 동영상을 저희 자산관리학부 유튜브 사이트에 올려놓을 거예요. 저 밴드 학년별 밴드가 있잖아요. 그 밴드에도 네.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 들어왔던데 오늘 원고 어떻게 볼 수 있냐라고 이제 질문하셨던데 이 원고도 PDF 파일로 만들어서 저희 자산관리학부 자체 홈페이지 특강 자료실에 올려놓을 거예요. 지금까지 진행했던 그 콜로키움 특강에 그 자료들이 다 올라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네. 네, 조덕훈 교수님 질문 네. 하나 드리겠습니다. 한동희 학우님 저한테 주는 예, 예. 거예요? 박철호 교수님한테 예, 예. 주는 거예요? 아니 조덕훈 교수님한테 드립니다. 예, 말씀하세요. 아니 제가 이번에 그 졸업 예정자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졸업한 이후에 지금과 같은 강의를 계속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저희 거의 뭐 매달 한 번씩 콜로키움 하잖아요. 그러면 그 콜로키움 그 특강 내용이 저희 자산관리학부 자체 홈페이지 특강 메뉴에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고요. 자산관리학부 유튜브 사이트에도 계속 업데이트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면 되고 실시간으로 들어오시려면 우리 저 18학번 학년 밴드 있잖아요. 그 밴드에 예, 예. 제가 줌 주소를 다 올려놓으니까 바로 클릭해서 오시면 돼요. 오늘처럼. 예, 감사합니다. 졸업하셔도 들어오셔도 돼요. 예, 감사합니다. 뭐 우리 박철호 교수님께 뭐 더 이상 질문하는 게 없으신 것 같고요. 오늘 보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아요. 제가 춤을 추고 싶은데 노래도 불러주고 싶은데 음치라서 뭐 노래는 뭐 사양을 하고요. 이게 박철호 교수님 특강 정말 명강이었습니다. 오늘 박철호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내 사항이 있는데 나가지는 마시고 이거 들으기 힘들잖아요. 우리가 이게 이번 주 토요일 날이 졸업식이에요. 18학번 우리 졸업이신데 우리 공진욱 18학번 대표님도 들어오셨고 우리 봉주식 우리 학부 전 회장님도 들어오셨고 했는데 우리 한동희 학우님도 18학번인데 이번에 졸업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많은 학우님들이 이제 졸업하시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봉주식 학부 회장님 졸업 소감을 한번 10초 내로 한번 듣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4년이란 시간이 정말 후딱 갔고요. 개인적으로는 또 학업도 그렇고 여러 면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지만 또 그러고 코로나로 인해서 또 졸업식도 이제 성대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해서 조금 마음이 아쉽지만 그래도 또 4년 어떻게 잘 해왔다는 스스로 뿌듯함도 있고 감회가 아주 새롭습니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많았습니다. 공진욱 네, 우리 감사합니다. 18학번 대표님, 우리 18학번 학우님들 섬기면서 이렇게 대표 생활 하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흰머리가 한 100개 더 났을 거예요.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정말 4년이라는 시간이 후딱 지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2년 동안은 또 코로나 때문에 고생도 많이 했고요. 올해 3월부터는 위드 코로나가 될 것도 같죠. 위드 코로나 되면은 다른 후배님들 학창 생활 멋지게 하시고요. 우리가 요번에 졸업한다고 학교를 떠나는 건 아니니까요. 항상 같이 보고 같이 즐길 겁니다. 예, 모두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감사합니다. 이 화면에 보이는 게 우리 권호종 우리 학우님 세산호 회장님이셔요. 코로나 때문에 세산호 등산도 제대로 못했을 텐데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갑자기 또 그래서 뭐 좀 당황스럽고요. 아무튼 교수님을 비롯해서 모든 그 학우님들 덕택에
잘 보낸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아직 그 세단 후임을 정하지는 못했어요. 그 뭐 19학번, 20번 학번 그 후배님들 중에 산행에 관심 있으신 분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좀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다음에 제일 안타까운 게 그 작년에 3학년으로 편입해가지고 이번에 코로나가 2020년 2월에 유행을 해가지고 그때 편입해가지고 작년 2020년과 2021년 2년간을 코로나와 함께 학창 생활을 하다가 온라인으로 수업 듣고 졸업하시는 우리 한동희 학우님 제일 안타까운 상황인데 우리 한동희 학우님 좀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저랑 이제 한 번도 지금 실물로 못 만나고 지금 줌으로만 이렇게 보고 끝났어요. 예, 맞습니다. 제 18학번으로 편입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어느덧 그 2년 만에 이제 졸업을 하게 됐는데 이렇게 온라인상으로만 그 뵙게 돼가지고 실제로 보면서 같이 오프라인 모임도 하고 그 서로 간의 관계도 돈독히 하고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못한 거는 좀 이제 아쉽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밴드를 통해서 다시 계속 우리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위안을 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모두 그리고 또 후배님들 졸업하시는 이번에 저와 같은 동기생들 모두 앞날에 밝음이 있음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앞날에 밝음이 항상 같이 하고 있음을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기 예. 우리 한동희 학우님 졸업하시더라도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제 연구실은 항상 열려 있어요. 예. 전화하고 오시면 돼요. 예, 감사합니다. 졸업하시더라도 제 연구실로 찾아오시면 제가 맛있는 커피 뭐 있죠? 그 봉지 커피 믹스커피 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감사합니다. 우리 졸업하시는 우리 졸업생 학우님들을 위해서 박전미 우리 현재 자산관리학부 우리 이번에 당선되신 박전미 회장님이 들어와 계십니다. 박전미 우리 자산관리학부 회장님 말씀 듣고 오늘은 해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켜야 돼요. 박전미 회장님 음소거 해제.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졸업하신 선배님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해주신 박철욱 교수님 너무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교수님, 조덕훈 교수님은 물론 항상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올해는 그 코로나로 인해서 좀 더 선후배님들 만나 뵙는 기회가 많아져서 인사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좋은 강의 많이 들으면서 같이 공부해서 자기 하고 싶은 목표라든가 또 그런 걸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한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한번 세사대 자산관리학부 학우면 죽을 때까지 세사대 자산관리학부 학우입니다. 어디 못 가요. 졸업하더라도 항상 자리에서 맴도는 거예요. 자, 고생하셨고 이번 졸업하신 분들 축하드리고 오늘 박철호 교수님 실패하지 않는 권리분석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오늘 감사드리고 이제 저녁 9시가 넘었습니다. 오늘 보름이잖아요. 대보름인데 정월 대보름이잖아요. 땅콩인가요? 맛있게 먹고 오늘도 아주 편안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편히 주무세요. 바이바이. 자, 이제 감사합니다. 녹화를 감사합니다.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